저널리스트의 삐딱한 시선으로 파고 들어가는 영화 이야기 디깅 어게인 시즌2 저널리즘 시네마. 안녕하세요. 예술과 철학의 신 뮤즈. 신중함을 넘어서 고민 중독에 이를 지경인 구독. 얼빠 아니고 탐미주의자 루키입니다. 드디어 우리 저널리즘 시네마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회차네요. 네, 지난 프롤로그에서는 우리 방송의 티저, 예고편이었죠. 네, 그래서 시작에 어울리는 영화로 두 편 골라봤습니다. 바로 그녀가 말했다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우선 두 영화를 저희가 같이 다루는 의미가 있잖아요.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도 등장하거든요. 네, 그녀가 말했다는 2022년 11월 국내 개봉한 작품으로 미투 운동의 시작이 된 하비 와인스타인 사태를 심층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취재기가 담긴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녀가 말했다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제목이 번역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우리말에는 사실 그녀란 말이 없거든요. 원래 그 she, he 이렇게 나뉘잖아요, 맞아요.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는 원래 다 그라고 부르는데 이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없던 말인 그녀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she said 이 원제가 그녀가 말했다라기보다 뭔가 뭐 그가 증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도 뭔가 좀 그녀가 말했다? 뭘 말했는데 그냥 그게 좀 얕아진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었거든요. 제목 자체가. 어떠셨어요? 제목 번역 관련해서. 약간 너무 특정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뭔가 폭이 넓지 않고 약간 일단 제목에서부터 이제 그녀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굳이 그냥 여성이라는 점을. 그래서 이게 또 그 촬영장이 실제 뉴욕타임스 건물에서 촬영을 했대요. 다 실제 건물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등장인물 중에서도 실제 증언을 했던 분도 등장하시고. 저는 이 영화를 뮤즈님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올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트럼프 이거 그냥 그대로 나와도 돼? 이런 느낌으로 한국 영화에서도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맞아.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이름이 나올 때 살짝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굳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 이름을.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신기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 자체가 실명 보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맞아. 영화기도 하니까 그 기자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직접 사용한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작품은 뭐죠? 스포트라이트는 조금 더 오래전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2016년 2월 국내 관객을 만났고 보스턴 글로브가 미국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파헤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두 분은 이 두 영화 보면서 두 작품 중에 뭐가 더 재밌고 뭐가 더 집중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잘 됐던 거? 저는 그녀가 말했다가 더 몰입이 잘 됐는데 일단 그녀가 말했다를 먼저 보고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 사실 비슷한 스토리 라인이고 그쵸. 해서 뭔가 그녀가 말했다가 더 최신작이잖아요. 좀 더 디벨롭된 부분이 많다고 느꼈고 몰입도에서도 좀 더 낫지 않았나.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녀가 말했다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는 좀 더 사건이 순탄하게 흘러간 느낌? 그리고 좀 더 건조한 느낌이라서 뭔가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좀 지루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유진님은요? 저도 그녀가 말했다가 더 재밌게 봤는데요. 그녀가 말했다가 스포트라이트보다 좀 더 연출이나 그 제작 방식이 좀 더 신경을 좀 썼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녀가 말했다는 처음에 이제 어떤 한 여성이 등장하고 우리가 그걸 까먹고 있을 때쯤에 나중에 이제 그 여성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는 그냥 한 사건을 이제 스포트라이트 팀이 맡게 되면서 그냥 취재기가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식의 스토리 라인이어서 그녀가 말했다를 좀 더 흥미진진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긴장을 살짝 하면서 보게 되는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시네필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카톨릭 신자예요. 그런 어떤 저의 개인적인 배경 때문인지 스포트라이트를 보는데 더 좀 몰입해서 보긴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는 제가 또 원래 워낙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두 분을 이렇게 모시기도 했고 그 영화판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그녀가 말했다라는 작품이 아니어도 저는 이미 많이 팔로우업을 하고 관심 있게 봤던 상태여서인지 스포트라이트는 진짜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이 정도 스케일이었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진짜 디깅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이런 게 참 충격이고 힘들었고, 그리고 특히 중간에 그 등장인물 스포트라이트 팀의 두 기자가 그 샤샤의 집에 마크 러팔로 그 배우가 찾아와서 나는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성당에 안 나가게 됐지만 언젠간 내가 다시 성당에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걸 취재하고 있다 보니 그럴 수 없게 됐고 그게 참 기분이 시티 필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분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영화를 보는 게 힘들었구나. 뭔가 이 지점에 있구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두 영화 모두 이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퓰리처상을 받았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이 영화 자체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라인만 봐도 두 신문사가 어떤 이제 비슷한 결의 험난한 취재기를 지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몇 개월로 끝난 취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하비 와인스타인 사태랑 보스턴 신부의 아동 성추행 건은 공교롭게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말 명확하게 나눠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 역시 공통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저널리즘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실화 바탕을 마케팅으로 내세운 영화랑은 다르게 어떤 비극적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 언론사가 또 기자들이 있었다라는 게 영화의 주된 줄거리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은 무비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저널리즘 자체가 영화의 어떤 줄거리로 녹아 들어가 있는 영화 또는 작품 자체로 레거시 미디어가 하지 못하는 그런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영화를 이르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헤쳐볼 두 영화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코너명을 만들어봤어요. 우리 프로그램은 두 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1층. 그러니까 딱 건물에 도착했을 때 들어가는 이 지상 1층은 이 영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에 대한 우리의 느낀 점, 감상, 그리고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장면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방송될 지하 1층은 거기서 우리가 진짜 삐딱한 저널리스트의 시선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영화 외적인 얘기도 해보고 이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먼저 지상 1층입니다.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좀 두 가지 결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관객의 시선. 집에서 이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OTT로 이렇게 보는 그런 일반 관객의 시선. 혹은 열심히 대학원에서 쇠 빠지게 저널리즘 공부를 하고 있는 기자와 PD의 시선에서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대학원은 좀 그냥 언론고시 준비만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취재도 병행하고 언론 그쵸. 활동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 경험도 있고 해서 뭔가 예전에 제가 취재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너무 이 영화를 다시 본 건 아니지만 느낌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했고 보다 더 생산자 입장에서 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뮤지 씨랑 같이 봤지만 정말 막 큰 탄식이 나왔던 장면이 이거를 우리가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몇 년째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막 보도를 준비를 하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막 이러면 한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몇 년간 준비한 아이템이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면들이 생산자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되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여기에 공감하면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마냥 볼 수만은 없는 영화이기도 하고 보면서 저 기자들이 한 행동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계속 전화 받고 계속 일에 치여서 뭔가 개인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못하고 하면서 혹시 저게 내 미래인가 생각이 들고 저렇게 워라밸 없이 저렇게 일만 하고 근데 그것도 정말 이 뭐 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은 진짜 그걸 하고 싶어서 정말 열의에 불타 있어서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진짜 참 힘들 텐데 나는 저런 마음가짐을 갖고 취재에 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느낀 점. 그러면 우선 두 분이 재밌게 보셨다던 그녀가 말했다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저도 스포트라이트와 비교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화 자체로만 이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 연출, 뭐 장면 전환 이런 거에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뮤즈 씨의 의견에 정말 동의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그 부분 피해자 증언,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재현하는 장면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영화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룬다면 뭐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처럼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관객이 1차원적 상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그려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녀가 말했다 해선 복도 장면을 비춰줘요. 그 음성을 맞아요. 들려주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끔찍함이 충분히 전달되고 불필요한 어떤 트리거를 자극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이 세련됐다. 역시 감독이 여자라서 농담입니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고 그게 진짜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뭔가 이 영화 내에서 이 사람이 절대 악이야. 이 사람만 처단하면 모든 게 해결돼. 라는 스탠스로 가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람들이 아직도 욕하잖아요. 너가 뜨고 싶어서 하비 와인스타인한테 몸 내준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이게 너무 복합적인 문제다. 이거 그 합의 하나 목을 내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참 좋았어요. 저도 그 재현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재현이라는 건 제작자의 선택인데 그쵸. 어떤 이런 성 얘기를 다룬다고 해서 그 자극적 묘사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건이 끔찍하니까 영화도 그만큼 끔찍함을 보여줘야 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심각함을 보여주려면 그걸 심각하게 묘사해야 돼 라고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제작자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면을 이 영화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보면서 그 두 기자가 계속해서 이제 기사를 계속 취재하고 기사를 쓰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쓰려는 기사가 어떻게 보면 이 제작자가 만들고 싶은 영화랑 뭔가 이게 오버랩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래서 이 영화로 인해서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도 같이 보여주면서 뭐 물론 이 뉴욕타임즈의 기자들 얘기도 같이 다루고 있지만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열심히 쓰는 기사가 결국에는 또 하비 와인스타인의 그런 기사고 그거를 세상에 알리려는 점에서는 그 맥락이 상통한다고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좀 눈물이 났는데 진짜 옆에서 보면서 우셨어요 혹시? 몇 번을 눈물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 실명 보도가 너무 그래서 자기가 속한 뭐 직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실명을
되는 거를 취재원들이 엄청 꺼려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성 얘기는 더 그럴 텐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그 개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가 너무 그려지니까 그게 너무 참 기자다. 이게 그 실명을 전화로 이제 기자분한테 제 실명을 써도 됩니다. 기사화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기자분도 전화를 받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물론 기사가 이제 기사가 신빙성을 얻을 수 있겠다의 그런 눈물도 있지만 플러스 그 기자도 그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이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또 이제 어떤 피해를 2차 가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를 다 감안하고 해줬다는 그 용기에서 그리고 약간 그 플러스 미안함 뭔가 자기가 그 실명을 자꾸 해달라고 그렇게 한 미안함 때문에 그 눈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 특히 그 연대가 눈에 보이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성 연대가. 그 기사가 이제 물론 같이 힘을 쓴 남자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보여준 그 표정이 아니 어떻게 영화에서 기승전결이 있다면 그 절정의 부분이 그렇게 그냥 사무실에 서 있는데 그냥 전화 끊는 장면만으로 절정이 묘사가 되지? 그게 연대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이제 취재를 해봤으니까 그 실명을 기사에 쓴다는 것까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고 그게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더 눈물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이 안 나셨잖아요. 수습해준다. 갑자기 공감해준다. 그걸 보면서 이제 또 그 기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집에 찾아가잖아요. 집 앞에. 그럼 보면서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집 주소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집 앞에 찾아가서 이제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점에서 한국이라면 저게 좀 가능했을까? 저렇게 막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에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취재가 한국에선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유쾌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진짜 살면서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을 안 하게 진짜 몇십 년간 묵혀놓은 얘기인데 진짜 다짜고짜 그냥 문 열어서 기자가 찾아와서 그 얘기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상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그런 취재 방법에서 정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딱 봐도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선택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그 스포트라이트에서도 그랬지만 기자들이 관여도가 되게 높잖아요. 여기도 그 취재하는 두 기자가 여성 기자들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후회해? 이런 얘기도 자기들 너무 힘드니까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고 그 사실 여성들 다 모여놓으면은 이런 성 관련돼서 문제를 안 겪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 3-4명 모으면은 무조건 그 중에서 피해자가 살면서 그냥 크고 작은 피해를 다 겪고 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관여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또 더 힘들고 할 텐데 그거를 또 견뎌내는 것도 좀 스포트라이트랑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후회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도 후회하고 있는데 네가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잖아요. 맞아. 너라도 같이 하고 있는 너라도 아니라고 말해줘야 내가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로 들려서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쓴 몇 안 되는 기사들 중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가진 당사자성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그런 취재원과 얘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겪은 어떤 뭐 안 좋은 사건? 피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게
지금 나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만으로 혹은 그걸 목격하는 것만으로 나를 향한 게 아닌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그거를 오랜 기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명의 여자 기자들은 그게 참 네, 생각해볼 지점이다. 그러면 이제 스포트라이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스포트라이트도 그렇고 그녀가 말했다도 그렇고 이게 기자가 단순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거의 경찰이나 그러게 형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보호를 덜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권한도. 거의 계속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계속 취재하고 싶으면 단서를 찾아와라. 근데 아니면은 이게 어설프게 했다가는 열어 닫힌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도 이제 계속 단서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단서를 또 가져오면 그걸 또 입증시켜야 되고 또 여러 명을 찾아다니면서 그게 맞는 신빙성이 있는 건지 또 다시 검증을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펜으로 그냥 글을 적는 게 아니고 거의 진짜 취재를 형사처럼 해야지 이게 완벽한 기사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맞아요. 보호도 덜 받고 권한도 맞아요. 없고. 저는 일단 영화 전반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덜 재밌었다고 느낀 게 일단 갑자기 이제 신입 편집국장이 와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거 후속보도 왜 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그 취재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신입 편집국장의 캐릭터가 너무 좀 평면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드라마틱하고 너무 좀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다를 먼저 보고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비교가 많이 됐어요. 또 좀 평면적인 캐릭터가 와서 갑자기 듣자마자 이거 해보자 이렇게 맞아. 옳은 선택만 해, 그 사람. 평면적이기도 하고 처음에 저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되게 초반부터 이 사람이 새로 왔고 유대인이고 이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유대인이고 이렇게 되게 의미부여를 하길래 약간 나중에 뭔가 좀 큰 역할을 혹시라도 하나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또 의아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맞는 소리만 하고 맞아. 이거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결국에 구조를 지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가고 이런 게 너무 뭐지? 좀 그게 국장의 역할일까? 딱딱 그냥 맞는 소리만 하고 빠져드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과 갈등이 막 있지도 않거든요. 스포트라이트 팀이 또 그 국장의 말에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취재하고 그 약간 뭔가 스포트라이트 팀과 그 새로 들어온 국장의 약간 갈등을 보여줬으면 뭔가 스포트라이트 팀은 오래됐잖아요. 거의 지금 보스턴에서. 약간 뭔가 고여있는 느낌과 새로 들어온 느낌이 갈등하면서 보여주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도가 성공이 되고 그 제보 연락처를 넣어요. 맨 마지막에 좀 이런 비슷한 사례나 피해자 전화나 근데 피해자 전화가 완전 빗발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전혀 예상 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빨리 지금 전화를 받아야지 지금 사람도 바빠 죽겠는데 두리번 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오글거렸어. 너무 국정 연출이고 갑자기 맞아. 그래서 뭔가 전망적으로 다큐를 지향하다가도 그렇게 좀 약간 오래된 것 같은 연출이 좀 그런 티피컬한 연출이 너무 반복되는 게 있어서 갑자기 뭐지? 이렇게 좀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있었다. 맞아. 오글거리는 상황이 있었어. 특히 그런 거? 들이받잖아요, 팀장한테. 지금 한다고요? 막 이러는데, 약간 이제, 누가 봐도 팀장 말이 맞거든요? 지금 보도하면 안 되죠. 열어 닫히고, 더 제대로 빌드업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되게
그 사람 딴에는 본인이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고 이제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뛰어왔는데 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게 너무 너무 극적인, 솔직히 현실에서 그렇게 팀장한테 막 종이 던져가면서 그렇게 소리 못 지르잖아요. 약간 정의로운 기자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팀장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아닌데 맞아. 갑자기 그 장면에서 너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지. 좀 촌스럽다 이런 느낌. 근데 저는 또 두 분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하나가 국장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제 개인적인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보스턴에서 나고 자라서 보스턴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심지어 그 지역 유명한 일간지에서 기자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막 있어. 그리고 이 종교가 또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일주일에 3번씩 할머니랑 성당에 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걸 건드리는 보도, 이걸 취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상상을 막 해봤을 때. 근데 외부인이니까 와서 뭐야 딱 봐도 구린 냄새가 나는데 왜 여지까지 뭐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 후속 보도가 왜 없어? 라고 그거는 외부인만 할 수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카톨릭 신자가 아니면서 보스턴 사람이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배우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런 어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당사자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중요한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제3자도 조직에 한두 번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또 국장이 진짜 맞는 말만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는 이제 거의 취재가 마무리되고 아동 성추행을 한 그 신부들의 명단이 70명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충분히 너무 많은 검증을 했고 피해자 인터뷰도 다 했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국장이 그러잖아요. 내부자 확인을 받아와라. 내부자 확인을 받아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전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말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진짜 큰 힘을 실어주긴 했잖아요. 그리고 내부자 확인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그 내부자가 또 팀장의 친한 변호사죠. 그것도 좀 촌스럽긴 하다 갑자기. 근데 저는 그게 저는 좀 좋았던 게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편집장은 또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팀원들은 계속 남아서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지역 언론이란 말이죠. 이 보도가 이 사람들의 마지막 보도가 아닌데 맞아. 근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쌓은 네트워크를 다 끊어내 가면서 친구랑 막 다 사이가 파탄내 가면서 이 보도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잘 보여주는 지점이 아니었나. 그 친구와의 사이가 깨지고 막 운전 박대당하고. 근데 또 저는 그런 뭐랄까 이 영화가 최대한 생색을 안 내려고 한 것 같긴 해요. 엔딩 크레딧에 보통 막 이 보도는 막 퓰리처를 받았고 막 뭐 피해자들이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막 이렇게 자막으로 막 설명해줄 법도 한데 이 영화가 선택한 거는 결국 이거는 첫 보도였을 뿐이다. 그 이후에 그 한 해 동안만 관련 보도를 600건 이상을 냈고 70명인 줄 알았던 사제는 249명이었고 피해자는 1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하고 그 피해 지역을 막 보여주잖아요. 자막으로. 그 수많은 지역을. 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 영화가 결국에는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팀을 영웅시하고 영웅화하려는 작품을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진짜로 조명을 비추고 싶었어. 혹시나 모르고 있었을 관객들을 위해서.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찾아보면서 뭐야 퓰리처 받은 거 왜 말 안 했지? 나 같으면 이제 영화 마케팅 할 때부터 그냥 막 퓰리처상 받은 보도를 뭐 실화 기반으로 막 이러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참 좋았다.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여기서 이 스포트라이트 팀이 보안을 엄청 중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문사 내에서 다른 부서한테도 비밀인 부분이 되게 신기했는데
저희는 한 주마다 회의를 통해서 각자 부서별로 점검 사항을 다 공개를 하고, 물론 여기는 탐사보도고 좀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갑자기 막 회의하다가 메트로 팀 쫓아내고 이러거든요. 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참 맞아. 쫓겨나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애초에 그 작업실도 스포트라이트 팀 작업실은 지하에 있잖아요. 맞아. 거의 문을 열고 계단을 막 내려가서 하면은 거기 그렇게 구석에 그 박혀 있는 걸 보고서 아 진짜 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 엄청나게 집중해서 탐사보도를 다른 사람들과 교류 없이 해야 되겠구나. 왜 보안이 필요하지? 라는 거에 처음에는 좀 저도 설득이 안 됐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건 더더군다나 교회 쪽 사람들에게 얘기가 흘러들어가면 뭐 취재 자체가 어려워지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지하 몇 층 내려가는 구석에다 가둬놓고. 아 그리고 제가 그것도 저는 재밌었어요. 막 이제 초고 언제까지 내라 이러잖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초고 받아보고 막 이 형용사는 빼 막 이러고 뭐 이 말은 넣어 막 이러고 알아서 중간에 뭐 녹여내 막 이러는데 아 다 똑같구나. 저는 오히려 그 이제 초고 쓰기 시작해라는 말이 좀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맞아. 오히려 그 말에 기자들이 확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연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초고를 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된다. 물론 나도 여기서 지금 취재를 하면서 느끼고 있지만 계속 기초 취재 중 이게 계속 길어지면은 나중에는 초고를 쓰게 됨에 감사하게 된다. 일단은 쓸 수라도 있다는 게. 왜냐면 그만큼의 증거랑 뭐 이제 취재가 완료됐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거를 좀 보도 시점도 적정하고 내용도 어느 정도 기사가 될 만한 정도가 되고 이거 두 개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하필 이제 보도를 하려고 했을 때 9.11 테러가 터져서 그게 또 보류가 됐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 자조 모임의 대표 그 사피아노 그분이 이제 사샤를 만나서 니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뭘 부탁을 하냐. 맨날 니들 맘대로 할 거면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절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두 사람 입장이 다 이해가 되잖아. 맞아. 나도 빨리 보도하고 싶지. 근데 지금 보도하면 묻힐 거 아니야. 맞아. 나는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뭐 결국엔 이해받았으니까 나중에 보도가 됐겠죠. 아무래도 배경이 2001년, 2002년 이 시점이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하잖아요. 그 신부들 어디 전출 가고 어디 발령 받고 그거를 다 막 지하철 기다리면서도 확인하고 뭐 술집 가서도 확인하고 그걸 일일이 다 하고 막 근사치에 가까운 그 어떤 숫자를 발견했을 때 막 소름 돋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그리고 그 녹음기를 안 들고 다니니까 그땐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좀 해도 될까요? 이러고 막 메모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약자를 쓰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메모도 허용하지 않는 취재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다 저장을 외워야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할 말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막 넣고 있는데 이게 멀티태스킹이 되나? 웃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두 분이랑 그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중요한 보도다. 이거 취재해볼 만하다라는 걸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왜냐면 사실 그 피해자 모임 대표 사피아노가 5년 전에 이미 당신들한테 자료 다 보냈었다. 그때는 보지도 않고 단신 기사 하나 내고 끝냈으면서. 그리고 약간 이제 적대적 입장에 서 있던 다른 변호사 있잖아요. 그 변호사한테 뭐 어떤 신부들을 합의를 해준 건지 알려달라 하는데 그 변호사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거 직업윤리를 배반하는 일인데도 나는 그 명단을 다 써서 니네 회사에 보냈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93년에 그걸로 기사를 한 줄을 딱 냈었어. 얼마나 창피하고 내가 막 가서 야 너 말이야 정의롭지 못한 이 변호사 같으니라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서로 니 탓 내 탓 하는 언쟁이 오고 가니까 국장이 모두 다 어둠 속에서 넘어진다. 그리고 불을 켰을 때 탓할 것만 많아 보인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너무 좋은 보도를 해왔고 잘하고 있는 거다. 탓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었겠죠? 그게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우리 담비뉴스에 누군가 제보를 해. 근데 그거 모든 제보를 우리가 다 제보가 들어왔다. 기사를 써줘야지. 이 사람의 목소리를 전해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영화 보면서 저거는 뉴욕타임즈니까 저렇게 다짜고짜 찾아가도 되지. 보스턴 글로버니까 저게 되지라는 면도 있었지만 근데 또 오히려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그냥 그 언론사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도 무시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거절당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학부 때 과제 때문에 좀 여쭤보다가 오히려 정식 언론이 아니어서 받아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사 인터뷰 다 거절했는데 학생이라고 하니까 얘기해드릴게요 라고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그럼 정식 언론사들은 어떻게 하길래 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오히려 좀 유명하거나 그런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언론사여서 가능한 취재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언론사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서 취재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기자 개인은 또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론사의 과거 다른 여러 기자들이 했던 행적으로 평가받는 면도 있고 근데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는 게 신문사마다 언론사마다 이제 제보를 하는 곳이 있을 테고 안 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래서 들었던 게 이게 제보를 하면서 다 일단 취재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취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사화 되는 것도 아니고 기사까지 가기까지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제보를 만약에 제가 제보를 받는다면은 그거를 딱 공식적으로 이거는 기사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거를 그 제보자한테 직접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취재원을 가끔 만날 때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예전부터 쌓여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약간 효능감을 느낀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구나를 느끼는 지점이어서. 근데 이렇게 좀 자신의 얘기를 전하는데 좀 절박한 취재원들이 보통은 좀 기사에 관여하는 경우도 좀 있다. 이 얘기 꼭 나가게 해주세요라던가. 근데 그거를 사실 저희가 단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좀 두 번째 코너 지하 1층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제 영화 외적인 얘기 혹은 부가적인 다른 얘기 좀 더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좋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일주일 뒤에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한 15분 뒤에 녹음을 재개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잠시만 안녕. 안녕.